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보충 강의인 추록 강의 제3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제3강 강의는 법제론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제가 신간 교재에 넣었던 법률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 강의는 법제론 강의의 시작이었는데요. 이론 강의의 추록에 보면 2강 강의 법제 제일 앞에 추록에 보면은 사회보장 기본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률을 추록에 넣는데요. 이것은 제가 오프라인 수업이나 여기 나눔 CPS 강의 때 그 내용을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록 강의에서는 뺐습니다. 이 점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존의 수업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이게 두 번 중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법제에 대해서 새로 법률을 넣었던 내용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인데요. 제17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우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01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68쪽에 나오네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은 노무현 정부인 200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19절이 되겠죠. 제19절 72쪽에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그것과 관련성이 있는 건데요. 이것은 2012년에 제정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두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며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새로 나온 신강 교재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64쪽에 있는 제17절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은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정의 들어갑니다.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1,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입니다. 이용권의 동그라미.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끊어요.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끊어요.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합니다. 전자적,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자바우처 카드에 이 금액이 기재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 사회서비스 이용자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이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자, 기관이 되겠죠.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이용자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등록의 동그라미요. 등록이란 단어 나왔습니다. 체크.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자, 국가 등의 책무가 있는데요.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끊어요. 이용자의 선택권의 동그라미. 선택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우처는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였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끊어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제공자의 의무가 나와 있는 것이네요. 네 번째, 이용자의 비용 부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 부담금입니다. 쓰세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감면의 동그라미. 이용자와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즉 사회 서비스 사업의 유형에 따라 이용자와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이하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사유,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차상위자는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고요.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본인의 욕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끊어요. 선택한 사회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균등 지원이 아니라 차등 지원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보면 금액이 월 기준으로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는 이용자에 따라 균등 지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X라고 정리하시고 차등 지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용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매긴다 그랬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일정 부분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거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다. 재원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죠? 전부 지원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6번 들어갑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신청입니다. 신청의 동그라미, 발급 대상자, 발급 대상자의 친족, 그 다음에 발급 대상자의 법정 대리인은 끊어요. 그럼 넘버링을 1, 2, 3으로 하세요. 발급 대상자 1, 발급 대상자의 친족 2, 발급 대상자의 법정 대리인 3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시, 군, 구청장 밑줄. 가깝죠? 예, 시도지사 하면 틀립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른 조사가 있습니다. 1번 보시죠. 시군구청장은 발급 신청을 받으면 끊어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 기준에 부합한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쭉 나머지 참고하시고요. 5번 들어갑니다. 시군구청장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발급 대상자가 본인이죠. 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의 동그라미,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이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시, 군, 구청장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끊어요.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8번 들어갑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입니다. 발급의 동그라미. 시, 군, 구청장은 조사를 마치면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시군구청장은 발급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주어야 됩니다. 이용자가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분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전자바우처, 손상될 수 있죠. 마그네틱 카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의 신청입니다.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의 동그라미, 60일의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의 동그라미,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잠깐 하면요. 첫 번째 신청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통지를 해라. 자,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다면 발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발급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이건 뒤에 나오겠죠, 이제. 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자, 통지를 했을 때 안 됐다. 그러면 이의제기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은 누가 하느냐? 본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친족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법정 대리인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사람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합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발급을 누가 해주죠? 시, 군, 구청장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신청도 시군구청장이 하고, 통지도 시군구청장이 하고, 발급도 시군구청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 군, 구청장이 합니다. 구청장의 업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의제기는 거기 이의제기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의가 있는 자라고 할게요. 이의가 있는 자는 자, 누구에게 하나요? 자, 누구에게 한다고 돼 있어요? 시, 군, 구청장에게 한다고 그랬죠? 시, 군, 구청장에게 한다.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자,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겠죠.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이걸 받았습니다. 자, 며칠 이내에 처리하라고요? 15일 이내에 처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15일 이내에 처리. 이 정도의 숫자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바우처에 대한 신청, 통지, 발급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10번째 갑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기재사항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에는 이용자의 이름,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일련 번호,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금액,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사용 기간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다시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자, 번호 넘버링 하면서 1번 이름, 2번 일련 번호, 3번 종류, 사회서비스 여러 가지잖아요. 종류, 그 다음에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과 금액, 4가 되겠습니다. 1, 2, 3, 4 마지막 사용기간 5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이러한 5가지는 이 전자바우처 카드에 기재되는 사항이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사용입니다.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이것을 제시하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서비스 이용입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입니다. 누구든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해서는 안 되고요. 이용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때 사회서비스 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금전 등 어떠한 금품으로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공자 등록입니다. 등록에 동그라미요. 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제공자인데요. 등록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의 동그라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하겠죠. 시군구청장은 등록 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 공급 금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시군구청장은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해 줘야 되겠죠. 그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제공자는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재발급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13번까지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잠깐 해보면, 자,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용권을 제시하죠. 이용권을 제시하고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제공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한다. 등록이라는 단어로
처리했고요. 이 자리에 신고 X, 인가 X, 지정 X, 허가 X다. 등록한다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공자의 준수사항을 보실까요? 제공자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시설,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해서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것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공자는 이용자가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전자 이용권으로 결제하여 끊어요.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할 때에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자가 부담해야 될 것을 이용자가 부담하면 안 되겠죠. 제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부당 청구죠. 거짓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 대가 이상의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면 이거는 부정입니다. 허위 청구죠. 그 밖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짓을 해야 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부정한 행위,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표준화입니다. 표준화의 동그라미요. 아주 중요한 단어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사용 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표준화 업무를 대통령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월 몇 시간 얼마 이런 식으로 표준화돼 있어요. 규격화돼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벌칙,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 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3에 처합니다. 상당히 무거운 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정리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자,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전자바우처 카드로 하고 있다. 전자바우처 카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7년부터 실시됐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사회서비스 이용권에 기재사항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기재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쓰면요. 이름 써야 되고요. 일련 번호 써야 됩니다. 일련 번호, 그 다음에 제공 기간입니다. 이용 기간이랄까요? 자, 이용 기간. 그 다음에 서비스의 종류, 무슨 서비스인지 그것도 명기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용 금액 또는 수량이요. 자, 이러한 것들을 기재해 놓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서비스 이용권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교재에 마지막 있었던 거 표준화란 단어 있었죠? 예, 표준화를 원칙으로 한다. 이걸 이제 규격화라고도 하거든요. 자,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서비스 이용권, 일명 우리가 말하는 바우처입니다. 바우처, 증표, 증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가 우리가 보았던 2011년에 제정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이제는 제18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은 참고로 읽어주시고요. 이 법은 저출산 또는 자, 고령사회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육이라든지 아니면 고령 정책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상당히 중요한 큰 두 줄기가 되겠죠. 기본 이념 들어갑니다.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영어의 정의,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고령화라고 하죠.
자, 7%에서 14%면 뭡니까? 고령 사회입니까? 자, 어떤 사회죠?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그 다음에 14%에서 20%를 뭐라고 하죠? 고령 사회라 하죠. 20% 이상은요,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립 시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자, 국가 지자체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자, 국민의 책무, 여기도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저출산 대책,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6번이 저출산 대책이고 7번이 고령사회 정책이거든요. 이 부분을 보십시오. 인구 정책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인구 교육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출산, 가족 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 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자보건입니다. 모자보건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 태아, 영유아에 대한 건강 증진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 생명 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출산,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국가, 가족 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제적 부담의 경감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의 강구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출산 대책에 5개가 있어요. 큰 틀만 읽어봐요. 시작. 인구정책, 인구교육, 자녀의 출산과 보육, 그 다음에 모자보건의 증진, 그 다음에 경제적 부담의 경감. 이 내용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고령사회 정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고용과 소득보장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건강 증진 및 의료 제공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령 단계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 요양 제도 등을 확립,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생활환경과 안전보장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끊어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끊어요.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여가문화, 그 다음에 사회활동의 장려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평생교육과 정보화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서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끊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인력의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 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노후 설계, 고령 정책이 많죠. 노후 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설계하기 위해서 재무, 건강, 여가, 사회 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취약계층 노인 등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함에 있어서 여성 노인, 장애 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끊으세요. 도시, 농어촌 지역 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 증진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 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도록 필요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와 산업 등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 산업 구조 및 노동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고령 친화적 산업의 육성, 실버 산업 아시죠? 그 내용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서비스의 수요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 연구개발, 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10가지가 바로 고령사회 정책입니다.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정책인데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정책은 저출산 정책에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중요. 8번, 9번, 10번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8번 들어갑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동그라미. 오랜만에 5년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2번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동그라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대통령 직속입니다. 대통령 소속 동그라미 별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우리 시험에 우리 법률에 대통령 소속 이거 하나입니다.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대통령 소속 하에 저출산 고령사위원회를 둔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인구의 날 7월 11일 인구의 날 7월 11일 알아놓으세요. 기념일입니다. 인구의 날입니다. 7월 11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십니까? 9월 11일. 자, 9월 10일이죠, 10일. 9월 10일. 9월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 예방의 날.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9월 10일은 자살 예방의 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하나 더 할까요? 9월 21일이 있습니다.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날짜가 좀 헷갈립니다. 11일, 10일, 21일 헷갈리죠. 그래서 인구의 날 7월 11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7자입니다. 읽겠습니다. 인구 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파급 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민감한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법률 제19절에 있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자, 아이돌봄 지원법 첫 번째 목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 보죠. 자, 아이인데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합니다. 초등학생 연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 12세 이하의 아동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고요.
자, 보호자입니다.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자라 한다. 그 다음에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에 대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이 돌보미가 있습니다. 자, 아이 돌보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정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정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이 돌봄이 이렇게 개념을 잡죠. 자, 그러면 3번 아이 돌봄 지원의 원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돌보는 아이의 이익 최우선, 밑줄, 최우선하여 아이 돌봄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이 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 돌봄의 직무입니다. 아이에게 질병, 사고 등이 발생했다면 의료기관에 이송해야 될 겁니다. 밑줄,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 급식, 간식 제공해야 됩니다. 자, 급식, 간식 제공의 밑줄. 세 번째, 아이의 청결과 위생 유지. 청결과 위생 유지의 밑줄. 이러한 것들을 아이 돌보미가 하는 겁니다. 아이 돌보미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해야 되고 응급조치 등과 관련해서 보호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아이 돌보미에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결격입니다. 그 다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격입니다. 3년의 동그라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밑줄. 유예기간 중에 있으니까 당연히 결격입니다. 그 다음 성범죄 나왔습니다. 성범죄하면 10년 동그라미. 그 다음에 8번 아이 돌봄이 자격 정지 중인 사람 당연히 안 됩니다. 아이 돌봄이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1년의 동그라미. 자격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결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숫자들에 유념하시되 성범죄 10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이 돌보미의 자격입니다. 아이 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 동그라미 하거나 대통령령 정하는 일정 자격, 보육교사의 자격, 그 다음에 유치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 중, 등 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인의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되네요. 시험 있나요? 없습니다. 자, 시험 실시 이거는 없다는 것 알아놓으시면 돼요. 시험 실시한다 그러면 X입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시험 보나요? 네, 시험 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 시험 안 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 시험 안 보고요. 아이 돌보미도 시험 보지 않습니다. 시험 실시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7번 교육기관의 지정입니다. 지정의 동그라미.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끊어요. 아이 돌보미 양성을 위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해야 됩니다. 자, 교육기관의 밑줄이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이 돌보미를 교육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교육과정, 교육을 수료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뭐 교육기관이 있을 건데 그것은 지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교육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보조인,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 돌보미 교육기관입니다. 아이 돌보미 교육기관. 이 세 가지 모두 다 뭐 한다고요? 지정받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요. 시작.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아이 돌보미 교육기관은 못 받는다고요? 지정받는다. 보수교육 들어갑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끊어요.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 돌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입니다. 지정의 동그라미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은 신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정받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하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의 동그라미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서비스 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 공급 규모, 대상 아이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서비스 기관 정보의 제출인데요. 자, 좀 더 보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내용, 시설 인력, 현황 자료 등을 서비스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되겠습니다. 서비스 기관의 임무입니다. 서비스 기관은 아이 돌보미를 두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서비스 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단서조항은 참고, 서비스 기관은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위생관리 등 여성가족부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됩니다. 서비스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 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책임보험에 넣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데도 나오죠. 영유아 보육법에 어린이집도 여기에 가입해야 되잖아요. 보육교사 다칠 수 있고 아이들 다칠 수 있으니까 안전공제 사업에서 그 공제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호자의 준수 사항까지 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서비스 기관에 정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자, 이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대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장기요양기관이에요. 장기요양기관이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했던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게 있었죠.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몸담을 수 있는 곳,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어요. 이거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고요. 이거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있고요. 이건 장기요양 보험법에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도 아주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정받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받고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받고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기관도 지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것들은 묶어버리세요.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장기요양기관은 지정받는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5쪽을 보겠습니다. 서비스 기관 지정 취소 등입니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서비스 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그러면 반드시 지정 취소입니다. 거짓 부정이 나오면 그렇다고 그랬어요. 시설 인력 기준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다음에 자료 제출 및 질문 검사,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거짓 부정 또 나왔죠? 밑줄이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면 반드시 지정 취소입니다. 반드시란 말이 두 군데 들어갔어요. 거짓 부정이 들어가면 다 됩니다. 소속 아이돌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1번과 5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짓 부정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지정 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를 정하는 것이 여러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최하는 6개월이고요. 최장은 2년으로 돼 있어요. 6개월에서 2년 동안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재지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참고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서비스 기관 관리 평가입니다. 서비스 평가라는 말이 있네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비스 기관이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비스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는데 참고하셔도 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 양육 관련 정보 교류, 부모 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 육아 나눔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 육아 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지원 등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에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해서
차등에 동그라며 차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입니다. 자, 국가와 지자체는 비용 지원에 의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고요. 자,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우처 제도 중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은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지원의 신청입니다.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을 할 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자료,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비밀 누설 금지입니다. 서비스 기관, 업무 위탁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 아이돌봄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법률을 이 시간 제3강 강의 때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법률은 첫 번째 했던 법률입니다. 바우처요. 이 바우처의 문제가 요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이용권이죠. 사회서비스 이용권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요. 최근에 법제 파트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잘 다루지 않은 생소한 법들이 한 문제씩 나오고 있거든요. 가정폭력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도,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도 그랬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한 문제씩 나온 것을 봤을 때 우리들이 이러한 좀 특별한 법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다음 시간 4강 강의에서는 이제 여러분 교재 학원에 있는 사회복지 실천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